조사님 그러면 그 네. 다음으로 부동산으로 한번 좀 부동산 넘어갈까요? 얘기요? 네. 예. 예. 요즘에 또 보면은 이제 굉장히 불과 한 6개월, 1년 전만 해도 네. 좀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좀 하락론이 또 대두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시장.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2026년까지 네. 예, 지속적인 하락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러세요? 예측이 됩니다. 예. 책 한 버전인가요, 혹시? 이거는 착하고 나쁘고 버전보다는 네. 예, 그간의 임상 실험 결과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네. 444 법칙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의 대폭락하던 시기를 곰곰이 되돌아보면 네. 94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로부터 4년 후인 98년에 우리나라가 IMF가 와서 이제 부동산이 대폭락을 했었죠. 그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번이 2004년에 또 미국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로부터 4년 후인 2008년에 그러네. 미국 이제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런 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끝자리가 4로 끝나는데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로부터 4년 후인 우리나라 아까 4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폭락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거잖아요. 한 번은 우연인데 이제 네. 두 번부터는 이제 패턴이 되는 겁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그렇다면은 94년에 올리고 04년에 올리고 2014년에 올랐어야 되는데 그땐 금융위기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미국의 기준금리를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거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야, 뭐 하고 앉아 있어 올려야지라고 했는데 그분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못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 우리 내년에 한 3-4번 올리고요. 앞으로 한 10번쯤 올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2022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로부터 4년 후에 2026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굉장한 하락을 겪을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그 4년 후에 곧바로 이렇게 대폭락을 바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폭락을 미리 예상을 해서 지금부터 점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거다라고 이렇게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서울 수도권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락을 해도 또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부 단지들 그러니까 그 수요가 굉장히 단단한 곳들은 계속 그 상승세를 유지할 거고 그 나머지 지역들은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일부 지방의 경우에는 왜 상승했나를 보면은 뭔가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아니면 여기 명문학교가 생겼다가 아니고요. 여기는 그동안 규제 지역에 포함이 안 된대 라고 해서 이제 오른 지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상승할 이유가 없었는데 상승했던 지역이라면은 그 상승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다시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역별로 이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과거 역사를 봤을 때요. 네. 그 과거 94, 98, 2004, 2008 이런 시기를 봤을 때 네. 강남 아파트도 많이 떨어지나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그런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보통 강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도 좀 흔들리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은 다이어트 할 때 뱃살이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살이 가장 늦게 빠지는 데가 배잖아요. 근데 살이 찌면 또 배부터 찝니다. 강남 아파트가 그 전체적인 하락세가 되면은 강남 아파트 별수 없어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하락 요인들이 다 제거가 되고 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오를 만한 지역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치동 음마아파트 2억 내렸어요, 3억 내렸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요. 그런데 나중에 상승을 하게 될 때는 3억 빠졌다, 5억 빠졌다 해서 또 상승폭은 이전의 하락폭을 뛰어넘는 만큼 더 이제 상승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 없는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집값이 다들 일괄적으로 반토막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기대라던가 어떤 예측을 갖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이제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다. 하지만 뭐 보합세라든가 하락세라든가 이런 모습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2022년인데 2026년까지 점진적이라도 빠지면 네. 좀 제가 계속 좀 곤란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대략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전고점 대비해서. 예. 대략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26차례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격 상승한 폭이 대략 한 2배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억이었던 집이 이제 10억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래대로 그냥 특별한 대책이 없었으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됐을 텐데 이제 과하게 이제 오른 거잖아요. 10억이면은. 그러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아니면 특별히 이슈가 없었을 때 이제 상승했던 거를 감안하면은 한 30% 정도 빠지는 걸로 전국 평균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전국 평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더 많이 하락할 거고 수요가 계속 꾸준히 있는 이 수도권과 서울의 지역에는 뭐 10% 20% 이런 하락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네. 대선 이슈를 좀 언급하면서 네. 대선 이후에는 방향이 좀 바뀔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이런 대선 이슈가 영향을 미치나요? 예,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뭐 대통령이 뭐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진보 계열의 그 정당에서는 수요 억제, 공급 확대 뭐 요 두 가지를 이제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고요. 보수 성향의 정당에서는 뭐 시장 경제 자율에 맡기자 거기도 공급 확대하자 이렇게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 정부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정책의 어떤 그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유력한 두 후보 모두 자 공급 확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 확대는 계속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공급 확대가 되고 했을 때 과연 충분히 공급이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서울 시내에 아파트라고 이름 붙은 것들, 자, 그 K 아파트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우리나라 아파트 이제 현황들이 숫자로 나오거든요. 그걸 다 세어 보면은 한 160만 채. 그러니까 서울의 가장 비싼 아파트부터 서울 외곽에 좀 허름한 아파트다라고 하는데 모두 합치면 160만 채입니다. 아파트의 수명을 대략 한 40년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추가적인 공급 없이 이 아파트 자체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그 수명을 다하고 하는 것들만 감안해 보면은 160 나누기 40년 그러니까 매년 4만 호가 기본적으로 공급이 되면은 이거는 그렇죠.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서울 지역에 뭐 어느 정도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됐다, 주택이 공급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기준으로 4만 채를 넘냐 안 넘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 만약에 4만 채다라고 하면은 그냥 전문 용어로 똔똔인 거고요. 뭐 8만 채다, 10만 채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기본 수요에 더해서 추가 수요까지 어떻게 흡수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2만 채가 공급됐다. 그럼 모질라다 이렇게 신호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네. 그쵸? 맞나요? 그게 좀 애매한 게요. 그 경제부총리께서 작년 말에 자 국민 여러분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정신없이 공급할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향후 5년간 매년 50만 채씩 해서 한 250만 채 한꺼번에 확 그렇게 이 250만 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수량이냐 하면 그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예, 그게 30만 호거든요. 다 합쳐서요? 예, 분당일산 다 돼서요. 예. 그러니까 그거의 5배를 매년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될까 싶긴 한데 일단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 이제 공급을 많이 하겠다. 정말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될 정도로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정부의 말을 믿는 거죠. 만약에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다주택이 공급이 된다면 이 수요 공급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집값은
그 안정을 넘어서 하락으로 네. 이제 가속화되는 현상을 볼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너무 많이 공급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급이 안 되네라는 걸 사람들이 딱 깨닫게 된다면은 혹시라도 그러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승 요인은 집이 모자라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수요가 이제 자극이 되는 게 있고, 하락 요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이 정부에서 공언한 주택의 공급, 요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강력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금 뭐 보합 내지 하락 그 정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이루어진다면은 하락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좀 하락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조심스럽네요, 제가. 이게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2019년에 그래서 지금 사야 하나요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전망서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이점이 온다라는 기준으로 2022년 그러니까 향후 3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속적인 상승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강사 양반 또는 작가 양반 너무 쉽게 하락을 입에 올리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고 저는 2022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을 할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한 바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새로운 부동산 관련 이제 책 제가 스포를 좀 하자면은 책 제목이 이제 굿바이 부동산이라고 과제를 적어놓고 지금 이제 책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 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길이가 언제 정도인지 그리고 이 영향이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어느 정도인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님 좀 궁금한 게 요즘에 유튜브 방송에서 또 이게 화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장들을 제가 다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지방과 서울 수도권은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가 있고 비규제가 있는데 아직도 비규제로는 자금이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방 소도시에 아직은 투자할 거리가 있다. 이런 투자할 만한 요인이 있다. 뭐 이렇게 사이클이 다르니까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쁜 말부터 하자면 저는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만 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지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일단 대외적인 어떤 저의 오피셜한 답변이 될 수가 있고요.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은 이 지방이 오르는 이유, 지방이 투자할 요인이 있는 거는 서울이 막혀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서울이 약간 흔들린다면은 이 지방 소도시가 빠지는 거는 그 불보듯 뻔하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부동산의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좀 봐오셨을 때 부동산으로 좀 돈을 버신 분들의 특징. 부동산은 돈을 번 사람들의 특징.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임금 복덕방 사장님들한테 속아서 사신 분들 많으세요. 임금? 임금. 이게 동네 갔는데 이 아파트 좋아요. 이거 빌라 앞으로 개발된대요라고 하잖아요. 정말 똑똑한 분들은 막 계산을 합니다. 지분이 어떻게 되고 이게 감정 평가를 나중에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안 하는 게 낫겠다예요. 그런데 속으시는 분들은 좋다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실제로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러니까 2022년까지의 부동산은 이 종목 상관없이 그냥 사두면 오르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아서 샀든 뭐 냉정한 분석을 해서 샀든 일단 다 수익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을 본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다면은 그냥 사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을 이제 많이 봤고요. 너무 계산기를 두들기셨던 분들은 이거 부동산 이거 상승률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주식 상승률이 더 낫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주식을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부동산만을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뭐가 됐든 투자를 하셨던 분들, 매입을 하셨던 분들은 플러스의 효과를 얻으셨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만약 2026년까지 하락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굿바이 부동산 서울 수도권 위주로 좀 보신다고 하면 서울 수도권 사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력이 없어도 사야 된다라는 게 제 하라 의견입니다. 그래도요? 예, 하라 그래도요. 그건 왜 그래요? 자, 말씀드릴게요. 네. 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너무 자금을 많이 투여하고 대출 이자 때문에 허덕이고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비하하는 용어였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 하우스 푸어들이 지금 2022년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는 옳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왕 집이 있어도 푸어하고 집이 없어도 푸어합니다. 예, 월급은 항상 부족하거든요. 네. 그 이왕이면 집 있는 그러니까 집 있게 푸어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게다가 뭐 2026년까지 떨어지니까 자 오르기 전날 내가 살 거야라고 하는 건 사실 오른 시점을 아무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거기에 더해서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하게 된다면 사실 집값이 뭐 반토막이 났건 2배가 됐건 그건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둬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해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위험의 분산을 시키는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이왕 푸어할 거면 집 있게 푸어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내가 나중에 오를 때 살게요가 아니고 떨어지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실제로 거주해야 되니까 좀 사자라고 해서 만약에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라면은 금매가 있다 뭐 이런 경우. 예, 금매가 있다. 그리고 금매는 올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하면 분명히 불안한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뭐 값이 올랐어요가 아니에요. 2026년까지는 언제 오르는 거야? 분명히 어떤 지루한 시간이 이제 계속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IMF 때 회복하고 금융위기 때 회복하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인 상승을 이뤘던 것처럼 이번에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이후에는 다시 저금리 기조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거 영향으로 분명히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그때 좀 보람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좀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만약에 뭐 10억짜리가 있는데 예. 그게 막 뭐 반토막이든 막 3억, 2억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또 그걸 사면 거기에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특히 뭐 자녀가 있으면 초등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친구들도 사귀고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뭐 2, 3년, 4년까지 뭐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조금 뭐 약간 부담이 되는 정도라면은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내가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출이자를 갚아갈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